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킬 것인가. 그래서 법조문의 해석과 직결된 건데, 여러분이 109조를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9조를 읽어보는 순간, 109조를 읽어봐. 109조. 109조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109조의 법조문 자체에 내용에 관한 착오라고 써 있죠. 조문 자체에 아예. 그러니까 이 학설 대립이 뭐냐 하면 이 법 109조의 조문의 문구를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동기의 착오가 당연히 포함 안 됩니다. 법조문에 써 있으니까 아예. 내용의 착오뿐이라고. 다른 거 일체 포함 안 된다. 이거. 다른 거 일체 포함 안 된다. 그런데 해석은 반드시 법조문대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착오가 일상생활에서 동기의 착오입니다. 내용의 착오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또 동기의 착오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도 착오에는 집어넣되 법적 처리는 다르게 한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서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첫 번째 문단이 전부 그에 관한 얘기죠. 동기의 착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서 동기의 착오도 포함시킬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녹색으로 네모치라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착오가 뭐냐고 했을 때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현재의 다수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재 다수설은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어딘가에. 그런데 광주익 선생님은 일단 착오에는 집어넣고 109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학설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립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안 합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빼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빼는 게. 그리고 좀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게 안 돼. 여러분이 그 보충교재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학설이 또 난립하고 있어가지고 학설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 이거요. 여러분이 그 보충교재 288, 289페이지를 보면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5개 있다고? 알겠습니까?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5개 있다. 그리고 학생을 좌절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죠. 이론 문제로. 학생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의 다수설과 판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수설과 판례는 뭐예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않되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놓고 이 소수설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걸. 알겠습니까? 이것도 싸움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동그라미 7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독일민법의 규정을 대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민법이 좀 부족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 비슷한데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다수설 판례를 위주로 알되 소설 중에 뭐 비슷비슷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 제일 그 표현이 그럴싸한 걸 하나 기억해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시험 볼 땐 다 외워야 됩니다. 전부 다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처음에 이해할 때는 뭐 다수설 판례를 위주로 기억을 해놓고, 교과서 238페이지에 착오의 유형이 나오는데,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박윤희 선생님. 응? 그런데 여러분이 그 290페이지 보충교재 그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를 왜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거기 굵은 글씨로 된 거는 이설이 없는 부분이에요. 굵은 글씨로 된 부분, 굵은 선으로 된 거는. 근데 점선으로 된 거 있죠. 점선으로 된 거는 이 학설이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의 착오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그 성질의 착오 있죠. 그것이 문제가 돼요. 이거를 점선에 따라서 왼쪽에 집어넣을 건지 내용의 착오로 계속 동기의 착오로 남겨둘 건지 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전달 기관의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 돼 있고, 그 표는 좀 기억을 해두면 실력이 좀 급상승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앞에 학설을 설명하면 됩니다. 표를 기억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표시상의 착오, 뭐 기관의 착오, 무슨 착오, 여기 딱 내가 예를 들어놨죠, 전부 다. 그냥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알겠습니까? 그 사례들을 암송하세요, 차라리. 문제를 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초학자는 특히 어렵죠, 이게. 그 소리가 가지고. 그 전부 다 예를 들어놨죠. 전부 다. 그 예를 지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예를 재밌게 해놔서 기억하기도 좋으니까 다 읽어보라고. 예를 먼저 이해하고 설명을 보면 쉽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성질의 착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질의 착오는 본래 동기의 착오에 속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은 전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사례들이죠. 내가 써놓은 책이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혼자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게 비싼 밥 먹고 앉아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랑 궁리하고 앉았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될까? 진짜 유행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한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도 잘 공부 잘했는데 학생들이 왜 요즘 이렇게 그리고 특히 동기의 착오를 아까도 말했지만 성질의 착오하고 내부 계산 착오가 있는데 이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불법과 마찬가지로 다수설 판례는 아주 간단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만 참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기의 불법 같은 처리한다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효과에서 이제 또 논점이 있는데 109조를 1항을 보게 되면 중중 취소라고 그래가지고 중요 부분에 착오이어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중 취소라고 보통 뭐 얘기해요. 법조문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요 부분이라는 건 도대체 뭐고 중대한 과실은 뭐냐 그거예요. 특히 중대한 과실은 뭐 힘들지 않은데 이 중요 부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교과서 문장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240페이지에 중요 부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둘째로 이렇게 돼 있죠. 첫째로 둘째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로 문장하고 둘째로 문장을 위아래를 가만히 대비해 보면 어떤 거 하나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거 하나만 다르고 뭐예요? 다른 게 표의자하고 보통 일반인만 차이 나고 나머지 내용이 똑같잖아 이상하게 그죠? 표의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는 주관적인 거고 하나는 객관적인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주관적으로 표의자 개인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보통 일반인 즉 객관적으로도 그게 거기 써 있죠. 거기 써 있잖아. 거기 주관적 객관적이란 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쉽게 기억하면 되고 쉽게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 회피를 가능했던 거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쓴 거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끝이라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된다. 그거를 그리고 보충규제의 그 설명들을 조금 자세히 좀 읽어봐두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제3자는 똑같습니다. 108조에 설명한 제3자 내용하고 똑같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242페이지 괄호 4번이 있죠. 표의자의 배상 책임. 그런데 이것은 아까 107조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신뢰이익도 똑같죠. 신뢰이익의 배상. 107조에서 아까 본 거. 무효가 됐을 때 책임지는 거. 같은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재의 다수설은 535조를 유출경해서 한다는 건데 곽윤직 선생님이 이 전판까지는 다수설에 따라서 535조를 유출경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 교과서에 삭제하시고 뭐라고 써놨냐면 입법 조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입법 조치가. 근데 이제 어떤 변화를 내포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는 걸 전제로 쓰신 말인지 학설을 일부 수정하려고 쓰신 말인지 확실치 않아요. 신뢰이익 배상의 문제가 착오에서 생긴다. 이걸 기억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가족법상에 적용 안 되고 재산법에 적용되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이 있고 없고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작은 글씨에서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나와 있죠. 담보책임과의 경합.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되고 그 보충규제 295페이지 괄호 5번 있죠. 괄호 5번에 두 가지가 문제죠. 착오와 사기와의 경합,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과의 관계. 교과서에는 그 중에서 나번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나번에 대해서만. 가나번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번을. 알겠습니까? 두 개 다.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그 일반적으로 갑자기 활발하게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 나오는 쌍방의 동기의 착오의 규율이 있죠.
공통의 동기라고도 하는데 쌍방의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이 쌍방의 동기의 착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문제냐면 그 케이스를 보시면 알죠. 둘 다 착오를 일으켰어.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 둘 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설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충적 해석의 문제로 처리하자는 소설이 있는데, 약간의 다수설은 그 송독 선생의 견해에 따라서 신의 칙을 근거로 독일의 주관적 행위 기초론에 따른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실제 처리 방안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그 자체는 논거에서 보충적 해석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고, 하나는 주관적 행위 기초를 따른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현재 이게 활발하게 논란이 되고 있어. 이상하게 쌍방의 동기차고 이 판례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밑에 그 판례 있죠. 판례에서는 백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백구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백구조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학설은 그 앞에 장을 보세요. 앞에 페이지. 이게 법률에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흠결이 있다는 게 뭐냐면 백구조가 여긴 적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금. 그걸 좀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오히려 그 앞에 세 가지보다 논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법전을 보시면 제3자에 관한 항목이 하나 더 등장하죠. 제3자가 하나 더 등장한다. 딴 데 없는 거. 그죠? 선의의 제3자 말고 그냥 제3자가 하나 등장해요, 거기에. 왜냐하면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딴 사람은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해결사라든지 조폭을 시키는 수가 있다고.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항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어렵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사기 강박에 대해서 표시는 실제로는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244페이지 괄호 1번하고 245페이지 괄호 1번에서 봤듯이 사기는 착오의 한 특수한 경우고, 강박은 말이에요. 비진의 표시나 통정어의 표시와 약간 그 흡사한 면이 있다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세 번째 마지막 논점은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건과 효과가 어느 점에서 같고 어느 점에서 다르냐 하는 거예요. 요건 효과에 관한 거는, 특히 요건에 관한 거는 보충교재 298페이지 박스에 정리해놨습니다. 가만 보면 똑같으죠. 대비해보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한다. 그러면 사기는 착오에 의한 거고, 강박은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에 가까우면 앞에 세 조문이 있는데 이걸 왜 별도로 조문을 뒀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 별도로 조문을 두었을까? 그게 그 243페이지 첫째 문단에 나오죠. 첫째 문단에 앞에 세 가지와 결정적으로 어떤 점에 차이가 있다고 써 있습니까? 거기 차이 나는 부분만 딱 한 줄 쳐봐요. 빨간 줄을. 응? 뭐예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간섭이 있다는 거 하나만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한 간섭. 앞에 세 가지는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하죠.
이것은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간섭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문단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그것만 빼고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앞에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점만 뺀다면. 그러니까 사기는 차고에 속하는데 일반 차고에다 뭘 플러스한 겁니까? 부당한 간섭을. 부당한 간섭. 그다음에 강박은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에 속하는데 뭘 플러스한 거예요? 부당한 간섭. 지금 뭐 첫째 문단의 얘기가 그 뜻이죠. 첫째 문단의 얘기가. 그 점만 빼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또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또 친절무쌍하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배운 게 107조의 비진의 의사 표시. 그죠? 108조의 통정 허위 표시. 109조의 착오의 의사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런 걸 알아두면 뭐에 도움이 되냐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요 세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렇게 돼 있죠. 자유로운 의사결정인데 알고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한다. 이건 짜고 이건 헛갈려서.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했다. 응? 근데 이건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나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이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못하냐? 지금 종합적으로 책을 보니까 그 얘기가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 전체가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해요. 이건 자유로운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 건 다 똑같아요, 다. 근데 이거 요건, 효과를 똑같이 처리하니까 한 조문에 써놨다 이거예요. 의용민법에서 이걸 구별해 놨었습니다. 그래갖고. 요 차이점 때문에. 지금은 이걸 한 조문에 다 집어 몰아놨어요. 자유로운데 불일치가 있는 게 뭐예요? 비진의 허위 표시 착오. 그것들의 부자유스러운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잘못 결정된 게 뭐예요? 강박 사기.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강박 사기라고 그러지 왜 사기 강박이라고 하냐? 강박 사기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드럽지가 이게 않다고 혀가. 사기 강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또 일본 저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 이게 단순히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원래 이게 형법상 금지되고 또한 불법행위상으로도 금지됩니다. 불법행위법상으로도. 그래서 그 로마자 2번은 그 얘기죠. 로마자 2번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사기 강박의 사례가 나오면 서론에서 이 말은 다 써야 됩니다. 형법상으로도 처벌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답안지에는 불법행위하고 사기 강박은 민법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 설명해야 돼요. 자세히. 그 로마자 2번에 그렇게 써 있죠. 로마자 2번에. 형법상으로도 처벌받고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표시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자 2번에. 그래서 번호 매기가지고 세 가지 구제 방법만 써놓으면 되죠. 동그라미 쳐면 되죠. 알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배운다. 로마자 3번은 말이에요. 두 가지를 똑같게 다루고 있는데,
현행 민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효과도 똑같아요. 취소할 수 있다. 요건도 아까 보충규제에서 봤듯이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그래서 이 보충규제 박스를 안 보고 교과서를 읽는다면 244하고 45페이지를 대비해서 같이 보는 거야. 번호 순대로. 이쪽에 괄호 1번 읽으면 저쪽에 괄호 1번 읽고, 이쪽에 괄호 2번 읽으면 저쪽에 괄호 2번 읽고, 이렇게 맞대응해서 똑같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자유롭지 못한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말이에요. 이것도 다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 그 244페이지 작은 글씨가 그 얘기죠. 244페이지 작은 글씨를 보면은, 알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 특히 그 작은 글씨의 두 번째 문단에 주의할 것은 조금 별표를 3개 하세요. 거기서 객관식 지문을 많이 끌어내요. 만들어낸다고. 복잡하게. 좀 짜증 나더라도 몇 번 읽으면 짜증 안 나요, 그리고. 처음에만 짜증 나지. 요건에서는 학생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그 이중의 고의라는 말입니다. 이중의 고의. 또는 이단의 고의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최근에 말이에요. 좀 되긴 됐지만, 이영준 선생이 갑자기 3단의 고의를 요한다고 그래요. 사람들 놀리게 된다니. 갑자기. 학자들이 놀라가지고 3단의 고의는 또 뭘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통설의 2단의 고의 중에 하나를 또 자른 거예요. 여러분 보충교재에 그 29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읽어봐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동그라미 1번만. 이영준 선생이 이렇게 3단의 고의를 주장하니까 이은영 아줌마는 또 덩달아서 약간 폼나 보이는 모양이에요. 3단의 고의를 주장한다. 그런데 그럼 정말로 무슨 폼나게 하려고 주장했냐? 이은영 선생하고 이영준 선생은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깊은 속뜻이 있어요. 고의를 2단으로 하게 되면 고의에 관련된 입증 사실이 2개로 제한됩니다. 2개만 입증하면 돼요. 근데 이걸 3단으로 나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반 잘라가지고 3가지 사실을 입증하게 한 거예요. 3가지 사실을. 그러니까 다수설처럼 하면 2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되죠. 2가지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고의가 주로. 근데 3단으로 나누면 3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거죠. 고의가 내심의 사실이라 간접 증거에 의해 정황 증거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하려고 3단으로 쪼개서 각각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자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무슨 실체법상은 너무 복잡하고 실익이 없다는 거야, 이게. 실익이 없다. 법관의 그 재판 운영여에 따라서는 이거 하나를 불처럼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실체법에서 나눌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냥 특이하게. 알겠습니까? 그 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자가 위법해야 되고, 위법한 거와 관련돼서는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사기나 강박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면은 위법하냐는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면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과장된 사기는 보통 다 치죠.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이 스탠드를 사시면 향후 200년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물리들만 따지면 그 굴하죠. 사기라고. 우리 장사꾼들은 이 과대 광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럼 이걸 다 사기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에요. 일단 그 상법책에 나오는 걸로 상인사령, 세일즈맨 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과대 광고는 허용이 됩니다. 일정한 정도. 그 일정한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는 결국 판례에서 확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냥 알아만 두면 됩니다. 교과서 245페이지 괄호 C번도 그 얘기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 깨알 글씨도 봐봐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애매한 건데 246페이지 괄호 C번을 보시면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연결된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상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송서의 그 증언하고 관계가 좀 되는데 일단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익혀두면 그걸 풀 수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익혀주세요. 나쁜 짓 한 놈을 갖다가 고발 또는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이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고소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뭔가 몇 푼의 돈을 얻겠다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거의 부정한 이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판례에서 확정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가 부정한 이익인지. 예. 그 다음에 그 D번과 D번을 맞비교하게 되면 잘 보면 말이에요. 이게 참 정확하게 이런 거 써놓으시는데 여러분 그걸 D번과 D번을 한번 읽어봐요. 이게 인과관계가 나왔네요. 인과관계. 근데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이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이게 착오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보충교재 298페이지 박스의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걸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하죠. 주관적. 근데 이 문장을 별도로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거하고 240페이지 괄호 A번의 그 첫째로 둘째로 하고 이 DD번에 있는 걸 대비해봐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지. 같은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교과서에 이 245페이지, 246페이지 DD번하고 240페이지의 괄호 A번이 있죠. 교과서. 그거하고를 DD번하고 D번하고 괄호 A번하고를 대비해 읽어보라고. 그리고 같은 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걸. 응? 같은 건데 어느 한쪽이 빠져 있죠. 그 박스의 맨 밑에 거에 그 X 표치 그러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보충교재. 착오에서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이렇게 써 있죠. 첫째로 둘째로에. 그런데 뒤에 그 사기 강박의 DD번을 보니까 표의자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이걸.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건 짐작이 가고. 근데 뭘 대비를 해서 안 읽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럼 착오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뭐죠? 주관적, 객관적 인과관계 말하는 거죠. 뒤에 건 주관적인 것만 말하는 거고. 곽윤희 선생님 책이나 이 올러 선생님들 책을 보면 똑바로 읽기만 하면 상당히 흥미있게, 재밌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물찾기 게임처럼. 대비하면, 읽을 줄만 알면 그냥, 모르는 말이라도. 근데 뭔가 머릿속이 순박하지 못한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말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소리지, 이게.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 항목이 근데 많지 않아, 여기. 대비하면 차이가 조금씩밖에 안 나니까. 핵심적인 거. 그 디디번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흥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강박행위 있죠, 강박행위. 강박행위에서 약간 배울 게 하나 있어요. 245페이지 맨 밑에 B번 있죠. B번을 잘 보면, B번. 거기에 뭐가 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만일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그거를 녹색으로 박스 치세요. 2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만일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박은 정도에 따라서 구별이 돼요. 그 내용은 보충규제 300페이지 맨 위 문단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판례와 통설입니다. 지금 그 6번을, 동그라미 6번을 형법을 공부한 학생은 형법 책에도 똑같이 서술되어 있다는 거 알죠? 형법 책에도. 심리적 강제와 절대적 폭력이 있다고. 이 절대적 폭력이 되게 되면 강박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려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김태촌이가 사시미 칼을 여가 대고 있으면 어떤 놈한테 이 사람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거 하리랜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삐끗하면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 빠진 거죠. 강제를 당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강제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의사 무능력이면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얘기도 아니고. 로마법 이래에 구별하던 일반 원리라 형법에도 똑같이 구별합니다. 형법에도. 형법에서도 강박을 논할 때 이걸 하죠. 뭐 강도나 이런 데서 설명할 때 똑같이 나온다고 찾아보면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아랍의 테러리스트가 권총을 여기다 대고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거야. 5천만 원 빌려갔다고. 근데 강제라고 하려면, 강박이라고 하려면 싫어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해도 돼야 된다고 이게. 근데 그거 안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빵 소리와 함께 끝나버린다 잘못하면. 물론 이제 이러한 이론은 서구 오랑캐들의 그 목숨에 환장한 놈들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죽어도 안 해 싫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강제예요. 단순한. 그러나 가슴이 약한 사람한테는 이 구별이 된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심리적 강제 또는 폭력과 절대적 폭력이 구별된다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가 이게 또 이게 죽이는 겁니다, 이거. 효과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3자가 하나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로는 246페이지 괄호 2번이 있죠? 괄호 2번. 그걸 별표 3개 하라고. 거기가 집중적인 시험이 납니다. 그 괄호 A, 괄호 B번 말이에요. 거길 비비 틀어가지고 시험에 낸다고 자꾸. 그래갖고, 여기 표의자 갑이 있고, 표의자.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뭐 답변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한다고, 서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하고 또 다시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선의의 제3자 문제죠. 이 경우 선의의 제3자, 전득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제3자가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하는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하면 이렇게 의사표시를 그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스토리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기 강박을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거나 겁먹어서 의사표시를 하면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얘기는. 그죠? 그런데 사기 강박을 얘가 안 하고 얘가 딴 사람한테 의뢰하는 수가 있죠. 자기의 인상이 너무 천사같이 생겼으면 겁을 안 먹을 거 아니야, 이놈이. 김태촌이 부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야, 내가 겁을 주니까 안 베겠으라니까 네가 좀 칼자국 몇 개 나는 그 얼굴로 사기 강박을 엉뚱한 놈이다. 엉뚱한 놈이. 딴 놈이.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해갖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얘가 안 했으니까 이거 유효하냐? 이 문제예요. 얘가 안 했잖아, 하기는. 얘가 안 했다고. 사기 강박을 이놈이 한 거 아니야, 지금. 엉뚱한 놈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얘가 시켰으면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얘가 남을 시켜서 했으면 지가 한 건 다 다름이 없잖아, 이거. 얘가 이걸 시켰다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거죠. 지가 시켜놓고 몰랐다고 그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아니야. 얘가 안 시켰으면. 그럼 모르는 거죠. 뭔 사건이지. 그죠? 그러면 이걸 무효로 하면 안 돼.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죠. 얘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아무 죄가 없는 아이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문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걸 잘 읽어봐요. 법조문을. 제3자가 사기강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글을 못 읽어요? 거기 교과서에 써있죠, 교과서. 응? 알겠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정신이 헷갈리면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를 구별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지가 시켜 먹었으면 지가 알고 있거나 뭐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걸 대비한 겁니다, 지금, 그걸. 알겠죠? 선의의 제3자는 똑같고, 다른 거하고, 교과서에 써있지 똑같다고. 그리고 뭐 적용범위? 맨날 똑같은 소리죠. 가정법상 행위엔 적용이 없다. 지겨운 소리. 당연한 소리. 제3자 이해하겠습니까? 간단한 거, 이거. 간단한 거라고. 이 전득자 문제는 제3자가 전부 똑같이 취급하니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절대적 구성설에 따라서 이놈이 만약에 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이 뒤로는. 계속 나가도. 그놈이 선이 아니라 저놈이 선이면 말이야, 참. 제3자 말이에요. 그럼 그 뒤로는 안 그래도 상관없다고 배웠잖아, 아까. 똑같다니까, 그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다르지 않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정돈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냐. 이렇게 얼굴 써 있어 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만 하지. 이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할 게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정말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민법과 상법의 거의 모든 케이스가 이거로 민소법에도 그대로 나오죠. 민소법에도. 이 사람은 잘 시킨다 이거. 공부 엉성하게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이걸 또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야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별 뭐 효과만 알고 있는데 뭐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틀린 말이고 정당하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정한 부분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마음속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바깥에다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알겠습니까? 바깥에 나타나겠다. 표명하게 돼 있다고. 권인 선생님 표명 또는 발표란 말을 씁니다. 의사표시 설명할 때. 그런데 그리고 마음속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헛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안 된다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지. 자유롭게 헷갈리지도 않고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다고. 여러분이 의사표시 불일치가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죠? 이 수상한 사람이죠, 이거. 수상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평소에 의사표시 이렇지 않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그리고 어떤 학생은 말이에요. 이 불일치하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평소에 맨 구라만 때리고 다녀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취소하고 무효가 되는지. 자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유효하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의사 표시를.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다른 말을 아주 빈번하게 하는 놈이 있다고. 소위 우리가 헛소리라고 하는 헛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러면 잘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거는 괜찮아요. 통상적인 대화는 괜찮은데 법률 효과를 지향하는 이 의사 표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상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는 놈이 있다는 거야, 이상하게. 헛소리 삑삑하는 놈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저 혼자 멋대로 헛소리 하는 놈이 있어요. 혼자서 뻔히 알면서도. 지가 지금 지 속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나타난 거하고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 혼자서 지 멋대로 헛소리 하는 놈이다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이에요. 우리 다수설처럼 거래 안전을 중시하면 재산법에서 어떤 놈이 마음속에서 뭐 알고 모르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말 나오면 나온 대로 지켜야 돼. 이게 동양적인 사고하고도 일치하죠. 사실 말을 일단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속에서 뭐 잔머리 굴렸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미친 사람 모양.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했지만 바깥에 드러내게 되면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즉, 이 법적인 용어로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놈이 헛소리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대방한테도 그걸 유효하다고 해야 되냐?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도 헛소리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 그걸 뭐 하려고 유효를 해, 또 그걸. 그래서 단서에 그때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고. 그때는 무효로 한다. 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말이에요.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야,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저 새끼 또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마음에도 없는 소리. 예를 들어서, 야, 너 요새 공부하느라고 정말 너무 피곤하구나, 얼굴이. 걱정하지 마. 내가 뭐 돈은 많지 않지만 비타민에도 한 통 사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덜렁이 친구가. 그런데 상대방이 순박해가지고 그걸 믿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친구가 또 거짓말 저거. 또 헛소리야. 말뿐이고 생전 뭐 사주는 법이 없는 놈인데 저거. 비타민 한 통은 고사고 라면 한 끼도 안 사주는 놈인데 저거. 비타민 사줄 리가 없다 이거. 그거 안 믿으면 그걸 유효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이 사람도 어차피 안 믿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이거 좀 무효라고 알고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런데 그거 말고 짜고 하는 거 둘이서 헛소리를. 이 경우에는 이걸 유효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 이거. 물론 이제 이 두 사람 말고 바깥에서 그걸 믿은 사람은 보호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게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선의의 제3자 쪽에서 유효라고 하는 건 상관없죠. 잘못된 걸 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말릴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 얘기에 전부. 그래갖고 짜고 하는 건 무효다 이거예요. 짜고 하는 건 이거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짜고 하는 건 말이에요. 선량한 풍속이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짜고 하는 건. 둘이서 짜든지 말든지 알 게 뭐야. 영향을 별로 안 주니까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알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에서 일치하지 않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헷갈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고. 지금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거와 바깥에 나가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까 예를 많이 봤죠. 예를 들면 표시 착오 같은 거. 자기는 분명히 96만 원이라고 쓴다고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살다 보면 갑자기 이게 69를 쓰는 수가 있죠. 이상하게 잘, 있잖아요, 여러분. 글씨를 나는 숙제를 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숙제는 절대 못 한다. 이상하게 그런 수가 있다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헛갈리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헛갈린 건 네 사정이고, 일단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유효하다고 만들고 이게 뭔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큰 실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헷갈렸는데 그걸 무조건 유효라고 막 너는 일단 말했으면 무조건 지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9조처럼 처리하고 사기 강박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 따질 필요도 없고 중요 부분이 아까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건데 반만 안 따지는 거죠, 정확하게. 반만. 그죠? 보통 일반인도 그건 안 따지는 거 아니야. 표지는 따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대한 과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 사람 자신이 잘못이 없잖아, 지금. 남의 속임수나 강박에 의해서 한 거 아니야, 지금. 취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기 강박은 딴 사람이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안 하고.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안 하고 딴 사람이 하는 수가 있다고. 이 경우에는 이 상대방하고 이 제3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뭘까? 없으면 이걸 무효로 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고 참. 그래서 제3자가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체가 그거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열심히 복습하라. 이런 얘기 열심히 복습하라. 뭐 신통한 얘기가 아니고. 먼저 법조문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론상의 특수한 문제들도 법조문에서 나온 거야. 법조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은 거 있죠.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상대방이 걸려 있잖아, 지금. 상대방도 같이 했죠, 같이. 이 통정 허위 표시인데 같이 가담했잖아, 지금. 사기 강박도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거나 제3자가 사기 강박해갖고 딴 사람이 맞물려 있죠, 지금.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걸려 있잖아, 지금 누군가가. 108조하고 110조는 딴 사람의 영향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상대방이나 제3자가 걸려있으니 맞물려 있다고 지금. 그죠? 특히 상대방이 항상 걸려있죠. 제3자의 사기 강박도 상대방이 맞물려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8조, 110조는 언제나 상대방이 같이 가담하고 있다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방도 같이 잘못이 있으니까. 107조하고 109조 있죠. 109조. 이건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건 혼자 헛소리 하는 거야, 혼자. 이건 혼자 헷갈린 거죠, 이것은. 혼자 안 헷갈리고 상대방이 속여서 헷갈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107조, 109조는 혼자 헷갈린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 둘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를 했는데, 지 혼자 헷갈려 놓고는 이 사람 상대방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뭘 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갖고는 이거 무효야, 이거. 이거 취소야, 이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이 이게 지 혼자 알고서 했든지, 헷갈려서 했든지, 지 혼자 뭐라고 아까 떠들더니, 또 지 혼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효하고 취소한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럼 이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이 사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언제 이거 나타나가지고 또 취소한다고 그러고 무효라고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저놈이 의사표시하는데 나는 아무런 관여도 안 했어요, 지금. 지 혼자 나타나가지고 떠들더니 지 혼자 취소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무효라고 주장하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보호가 필요하죠. 상대방의 보호가 필요하잖아, 뭔가. 그래서 그게 논점이 되죠. 실외 이익의 배상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러죠? 실외 이익의 배상. 그런데 우리나라 다수는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상대방이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 이거. 상대방이 관여하면 어떻게 되면 일이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그건 관여가 없었다고 말하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쪽에서 인정하잖아. 실외이익의 배상 책임을. 다수설이. 여러분 지금
아마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2페이지 괄호 4번하고 242페이지 괄호 4번 232페이지 괄호 2번의 두 번째 문단이 있죠. 양쪽을 비교해서 읽어봐요. 둘 다 실외에게 배상을 할 건가의 문제 아니야. 왜 107조 109조에서만 문제가 돼요? 지 혼자 잘못한 거니까. 상대방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문제가 되긴 되는데 앞쪽에는 왜 이걸 부정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학설 중에는 그걸 인정하는 설도 있어요. 동일법 예를 따라서. 그건 왜냐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관여가 돼 혼자 헷갈리니까 혼자. 상대방이 직접 비진의 표시를 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서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두라 이거야. 왜 거기서 두 군데서만 문제가 되냐 이거야. 이것도 왜 써있지? 그런 것들이 논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걸 하겠습니다.